회사에서 구축하시는 거의 모든 웹 프론트가 다 대화형으로 돼 있어요. 대화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는지 기술하면 되는 거예요. 클릭하면 모달이 열려. 뭐 X 버튼을 누르면 이 div를 안 보이게 할 거야. 서버에서 응답이 오면 제이슨을 파싱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벤트에 반응하는 프로그램 방식이죠. 이 방식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직접 제어하는 게 아니라 흐름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해주면 돼요. 이건 약간 반응형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벤트 프로그램 또는 다이얼로그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이얼로그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면 로직이 많이 단편화되어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스킬들이 요구되죠. 예를 들면 이쪽을 클릭하고 저쪽을 클릭했는데 내부 데이터는 한 군데 이렇게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한 일관성들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지원되죠. 뭐 리덕스나 이런 애들 다 그런 거 하는 거죠. 이러한 다이얼로그 기반의 프로그램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러면 익숙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고를 건데 그 익숙하지 않은 주제로 차근차근 데이터 분석을 해가보면서 여러분도 구축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익숙하지 않은 주제가 바로 테트리스입니다. 더 나아가서 게임이라는 주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얘가 다이얼로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시간 계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클릭해서 화면을 사라지게 만드는 기술로는 실시간 항공 제어 충돌을 처리할 수 없겠죠. 얘는 우리가 플로우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자동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처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저 클릭으로 비유하자면 유저가 클릭을 1초에 8번씩 똑같은 속도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이라는 플로우에 맞춰서 우리가 작동을 해야 돼. 테트리스 하면 다 머릿속이 멍해지잖아요. 그 이유는 테트리스는 블록이 계속 내려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 거지? 바로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 난감하다. 바로 이 난감함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난감한 도메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데이터 분석해서 처리할 수 있는가를 연습하고 그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객체지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객체지향의 많은 원리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중간중간에 말로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지금 제 교환 자체는 코드로 되어 있긴 한데 중간에 제가 말로 설명하는 원리가 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서 복습하셔야 되거나 책 찾아보셔야 될 내용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용어를 되도록이면 많이 설명할 텐데 설명이 좀 미흡하거나 그냥 용어 자체로 넘어가는 것들은 나중에 동영상에서 캡처하셔가지고 이 용어가 뭐지 하고 그룹에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찾아보셔도 되고 그래요. 자, 이제 테트리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바둑판이에요. 물론 보통의 게임들은 바둑판이 배경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가상의 바둑판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죠. 왜? 테트리스의 블록을 움직이면 한 칸씩 움직여 다니니까 픽셀 단위로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테트리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블록 형태의 베이스가 되는 스테이지에서 블록들이 쌓여가는 형태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왕창 쌓여간단 말이야. 그럼 이게 쌓여가는 로직들이 있고 쌓여서 결정되는 여러 가지 로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게임은 이 정도로 생기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프로 개발자를 지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모델링을 축소하시면 안 돼요. 객체지향은 기본적으로 추상화라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추상화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추상화하면 떠오르시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추상화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분류를 일정한 기준을 통해서 묶어놓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이렇게 중급자, 초급자, 고급자 이렇게 나눠놓잖아요. 이걸 카테고라이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거기에다가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디테일이 숨어버리고 카테고리의 특징만 뽑아내서 이해하게 돼요. 여기 제가 초급 개발자 이렇게 앉혀놓으면 이 사람만의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냥 초급 개발자가 퉁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 특징들 하나하나의 개체의 특징들을 추상화해서 초급 개발자로 정리했으니까. 초급 개발자지만 이 사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특징들 다 무시하고 개발자의 실력만 보겠다라는 걸로 추상화시켜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 체계들은 다시 분류 안에 분류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카테고라이즈는 이제 병렬 카테고라이즈와 종렬 카테고라이즈라는 개념이 생겨요. 종속적인 카테고라이즈는 이제 속성이 점점 세분화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병렬적인 거는 얘와 얘가 관계가 없는 거. 자, 일단 화장품 분류를 카테고리로 만든 다음에 옆에다가는 운동기구를 분류를 카테고리로 만든다고 둘이 완전히 무관하잖아요. 이거 병렬적 카테고리란 말이죠. 근데 화장품을 만들고 그 안에 스킨 로션을 분리하는 것들은 화장품의 특성을 이어받고 그 안에서 다시 세 분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종속과목, 강문계 뭐 이런 생물학적 분류라든지 여러 가지 분류들이 다 카테고라이즈라는 추상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추상화 중에 카테고라이즈가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이해하기가 쉽죠. 두 번째 카테고라이즈 말고 추상화는 뭐냐면 모델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델링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담 같은 프라모델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건담 프라모델은 진짜 건담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만화 속의 건담처럼 움직이진 않을 거야. 우주를 날아다닐 수도 없고 실제로 거기 사람이 탈 수도 없을 거야. 그럼 프라모델 건담이 지향하는 건 뭘까요? 건담에서 프라모델이 표현하고 싶은 디테일만 표현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건담이 조그만 프라모델이 있고 큰 프라모델이 있는데 큰 프라모델에선 더 많은 디테일을 표현하려고 그러고 작은 건담에서는 주요한 특징만 표현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모델링이란 무엇이다? 현실 세계에 있는 실물에서 내가 기억해야만 할 것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모델링이다. 그걸 모델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현실 세계의 실체를 인식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다뤄야만 하는, 더 쉽게 설명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들로만 모아놓은 걸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학생으로 모델링 한다고 그러면 학번하고 이름하고 뭐 이런 것들만 필요하겠죠. 학점하고. 여러분들 나머지 뭐 몸무게가 얼마인지 키가 얼마인지 성별이 뭔지 이런 거 몰라도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학적부를 만들 때는 그 학적부로 제가 학생으로 모델링 해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제가 성별이라는 기준으로 모델링 해버리면 이름이고 다 필요 없고 남자 여자 성별만 갖고 오면 된단 말이에요. 기억해야 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할 때에도 과연 여러분들 혈액형까지 필요한 거야? 뭐야? 이런 거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메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게 뭐야를 먼저 정해야 돼요. 어떻게 정하죠? 데이터 애널리시스로, 데이터 분석으로 정하는 거예요. 도메인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후보들을 정하는 행위, 이게 바로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행위가 모델링인데 모델링의 주요 행위는 뭐다? 기억해야만 할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행위예요. 마지막 추상화는 추상화 같지 않게 느껴지시겠지만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집합은 가장 기초적인 추상화입니다. 집합은 왜 카테고라이즈라고 부르지 않냐면 그냥 모아놨기 때문이에요. 너 1조, 너 2조. 그쵸? 그냥 모은단 말이야. 이렇게 집합적인 개념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만든 1조, 2조가 무의미한가? 그렇지 않죠. 조별 과제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집합이라는 무작위적인, 뭐 내부적으로 약간 로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훨씬 더 무작위적인 그룹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추상화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한 명한테 과제를 내지 않고 총 7조로 나온다면 7조한테 조별 과제를 내도 되겠죠. 훨씬 추상화된 단계에서 제가 과제를 내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싫어하는 팀별 과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주요한 추상화 기법이 있습니다. 다시 카테고라이즈, 모델링, 그룹핑, 이렇게 세 가지 주요한 추상화 기법이 있어요. 이 외에도 응용되어 있는 추상화 기법들은 5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괜찮고 이 세 가지만 잘 알아도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걸 개발할 수도 없고. 사람 하나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너무 많은 측면이 있고 그렇게는 개발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도메인 측면에서 필요한 필드만 뽑아가지고 걔로 모델링을 해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얘네들 여러 개가 있는 걸 퉁쳐가지고 카테고라이즈에 분류해서 카테고리에 처리되는 것들만 개발하거나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쇼핑몰을 만들었어. 상품마다의 모든 특성을 다 이용할 수 있을까요? 못해. 얘가 화장품이면 화장품 필드밖에 못 갖는 거야. 얘가 운동기구면 운동기구 필드밖에 못 갖는 거고. 카테고라이즈에서 이미 필드가 쳐진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이러한 추상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객체지향 분석이에요. 객체지향 분석에서는 어떠한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추상화를 이해하고 추상화 기법을 사용해서 얘를 모델링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클래스 구문을 배워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한 이유예요. 거꾸로 이걸 이해하게 되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뭐 배웠다? 추상화의 기본을 배운 거예요. 추상화. 추상화로 아직 객체지향 설계를 할 수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냥 추상화 개념이 섰을 뿐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고 어떤 걸 객체지향 시스템이라고 부르느냐를 학술적으로 따져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대체 가능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대체 가능성. 대체 가능성은 뭐냐면 되게 쉽게 말해서 보다 구상형은 추상형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페어런트 클래스를 만들고 차일드 클래스를 만들면 차일드는 페어런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차일드는 페어런트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차일드가 페어런트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있겠죠. 따라서 차일드는 페어런트 행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에서 상속이나 혹은 위임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바로 대체 가능성이에요. 대체 가능성이라는 건 나를 보다 큰 카테고리 혹은 큰 모델링으로 변형해도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라는 개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서브스티튜트 이거는 뭐냐? 대체 가능성은 뭐다? 이씨, 나 저기 오늘 가지도 않았는데 해결해. 대체 가능성이라는 건 아주 쉽게는 자식이 부모를 대체할 수 있다. 자식이 부모를 대체할 수 있다. 혹은 구상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대신할 수 있다. 또는 구상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체 가능성이 있어야 객체 지향을 지원한다라고 학술적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거는요 학술적인 정의예요. 학술적인 어느 정도 업계에서 이제 학술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 거죠. 객체 지향 시스템을 구별할 때는 어디부터 객체 지향이라고 물어보냐면 일단 대체 가능성을 지원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 형태가 클래스가 됐든 뭐가 됐든 관심 없어. 어쨌든 대체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이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체 가능성이 지원되는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생각해 볼까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상속은 프로토타입 체인이라는 걸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로토타입 체인을 하면 원래 있는 프로토타입에 체인을 걸어서 그 다음번 프로토타입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자바 스타일의 상속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내부에 언더 프로토라는 속성이 체인이 돼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스턴스 오브를 때려보면 체인되어 있는 모든 애들에 얘가 걸려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 원리를 통해서 대체 가능성을 구현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키가 없어도 언더 프로토에 키가 있으면 난 그 키를 쓸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얘는 체인으로 구현했지 자바 스타일로 구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가 체인으로 구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넷스케이프이 한참 잘 뜰 때가 486DX66이 있을 때예요. 메모리 4메가밖에 안 되는 시절. 되도록이면 객체를 재활용해가지고 연결을 하고 싶단 말이지. 자바처럼 풍부하게 메모리를 부먹고 자식과 이렇게 막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체인으로 이 시스템을 흉내내서 만든 건데 이 체이닝 시스템으로도 얼마든지 대체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바스크립트도 객체 지향을 지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가능성. 이거 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객체 지향을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감이 안 와. 감이 안 와. 하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추상화 기법과 객체 지향의 두 가지 원리는 머릿속에 담아두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대체 가능성. 두 번째는 뭐냐? 내적 동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적 동질성. 내적 동질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자, 부모 클래스에 A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부모 클래스에 A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도 A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식 클래스는 객체 지향 용어로 부모의 A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들어보셨어요? 오버라이드 했다고? 원래 오버라이드라는 말 자체는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어쨌든 부모에 있는 똑같은 메소드를 자식이 구현해버리면 부모 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자식 거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A라는 메소드를 덮어 썼다고 해서 오버라이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버라이드.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아까 대체 가능성을 얘기 드렸잖아요. 대체 가능성. 그러면 제가 차일드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차일드형으로 만들지 않고 페어런트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자. 페어런트 A는 new child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대체 가능성에 의해서 페어런트 사이에 차일드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처음 설명했던 대체 가능성에 의해서
페어런트 형에다가 차일드의 인스턴스를 집어넣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제가 만든 차일드는 페어런트로 인식했을 텐데 제가 만든 차일드의 A로 호출하면 페어런트 쪽에 A가 호출될까요? 차일드 쪽에 A가 호출될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언어가 이걸 어느 쪽으로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걸 표준으로 정했어요. 내가 생성되는 나의 근본, 나의 본적은 차일드잖아요. 제가 대체 가능성에 의해서 페어런트에 들어갔을 뿐이지 저의 본적은 원래 차일드란 말이에요. 차일드에 A가 호출돼 버려요. 페어런트에 A가 호출되지 않고. 왜냐하면 내적 일관성, 내적 동질성이 둘 다 써요. 내적 동질성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원형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버라이드 되어 있거나 오버라이드 된 속성을 반드시 만들어진 구상객체 걸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규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원돼야지 우리는 뭘로 본다? 객체 지향 언어라고 보고 있어요. 같은 원리로 프로타입에서도 함수의 프로타입에다가 부모의 프로타입에 있는 메소드를 정의하면 자식계 사용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내적 일관성을 지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말하는 속성은 함수형 언어로도 구현할 수 있고요. 프로타입 언어로도 구현할 수 있고요. 객체지향 언어로도 구현할 수 있고 거꾸로 그런 시스템이 지원돼도 이걸 어기는 언어도 있어요. 심지어. 옛날 언어들은 이거 어기는 언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로 보냐 안 보냐는 두 가지에 달려있다. 대체 가능성과 내적 일관성, 내적 동질성 이 두 가지 속성에 근거한다. 까지 됐죠? 원래는 되게 많은 원리가 있지만 지금 말한 거는 외우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 더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객체 지향에서 객체를 여러 개 만들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개 만들 때 객체끼리 서로 지켜야 될 매너가 있습니다. 예의가 있어요. 최소한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쌍방간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룰이 있어요. 객체 지향에서 객체끼리 지켜야 될 쌍방간의 최소한의 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닉과 캡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닉과 캡슐러. 데이터 은닉, 하이딩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캡슐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두 개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은닉이란 건 말 그대로 숨기는 거예요. 내가 내 데이터를 남한테 보여주지 않겠어. 그러면 어디까지 안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왜 옷을 입고 있죠? 자기의 나체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죠. 그럼 어디는 옷으로 안 덮고 있죠? 얼굴은 안 덮고 있나요? 얼굴은 보여줘도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도 마스크 쓰고 안 보여주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어디까지 안 보여줘야 되는 걸까요? 객체지향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게 최고죠. 나는 내 내부에 있는 걸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겠어. 네가 나한테 요청하면 내가 그게 내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남의 걸 끌어다 쓰는 건지 넌 신경 쓰지 마. 내가 주긴 줄 건데 내 안인지 뭔지 넌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려는 걸 데이터 은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 은닉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거다. 아무것도 안 보여줘야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강제로 옷을 벗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있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언어 차원에서도 강제로 내부를 뜯어볼 수 없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은닉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옵셔널하게 많이 지원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데이터 하이딩을 직접 지원해서 안을 못 보게 해주는 기능들을 제공해요. 근데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언어들은 어떻게 된다? 알아서 자기가 하이딩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하이딩 못하고 그냥 약속만 정하든지. 이건 옵셔널하다. 이거 옵셔널하기 때문에 꼭 이거를 지원 안 한다고 객체지향 언어라고 볼 수 없진 않아요. 지원하면 좋지만 안 해도 객체지향 언어예요. 아까처럼 엄격하진 않아. 아까 대체 가능성이나 내적 동일성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냥 객체지향 언어가 아니에요. 객체지향 방식으로 쓸 수가 없어. 이후 모든 객체지향 기법이 안 통해요. 그 두 개가 없으면. 근데 데이터 하이딩은 지켜주면 좋은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대표적으로 옛날 ES5까지 쓰던 저희가 가장 업계에서 합의 보고 있는 데이터 하이딩 방법이 뭐죠? 속성에 언더 붙이기. 속성에 언더 붙이면 대충 이거는 안에 있는 거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서로 합의 보는 거죠. 어떤 또라이 같은 놈 또 건들죠. 근데 어쨌든 언어가 지원하면 좋지만 지원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심적으로 괴롭네 저거. 너 거기 앉아.
어우씨 다리. 뭐지? 뭐 일단 교환은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방해 안 되고 좋네요. 자, 그거에 비해서 캡슐화는 뭘까요? 제가 캡슐화로 가장 많이 드는 얘가 ATN기입니다. ATN기. 캡슐화라는 건 뭐냐면 은닉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은닉과 아예 상관이 없어요. 은닉을 하든 안 하든 캡슐화는 무조건 제공해야 된다. 왜? 캡슐화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보다 지식이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다 무식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은 보다 몰라도 되게 만들고 싶어. 왜? 자세히 알면 꼬치꼬치 참견하니까. 자세히 알면 귀찮게 구니까. 그쵸? 진짜예요. 자세히 알면 자세히 아는 바람에 자세히 아는 게 독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지향 세계에서 매너는 뭐냐? 기본 매너는 최대한 모르게 한다. 내 것도 안 보여줄 뿐더러 내가 뭘 하는지도 최대한 감춰. 최대한 감춰. 그러면 엄마가 저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너 어디 가니? 저 놀러 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사실은 친구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3시간 부른 다음에 게임방 가가지고 3시간 동안 게임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할 거란 말이죠. 놀러 가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지. 심지어 친구라는 얘기도 안 할 거야. 놀러 가요. 이렇게만 얘기할 거야. 이게 바로 캡슐화예요. 가장 모르는 수준까지만 알려주는 거야. 왜? 놀러 가요 외에 이상으로 엄마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엄마한테 이후 스케줄 4시간 분량을 5분 단위로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놀러 가요로 퉁치고 끝내고 싶은 거야. 너 언제 오니? 늦게 와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지. 그렇죠? 이게 바로 캡슐화입니다. 캡슐화는 상대방이 몰라도 되는 이상 절대로 알려주지 않고 추상화된 행위만 알려주는 거예요. ATN기를 왜 추상화되어 있다 혹은 캡슐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ATN기 작동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실제로는 통장이나 카드를 넣었을 때 은행 보안망에 접속하고 은행 인증을 받고 은행에 계좌 조회를 한 다음에 은행 계좌 시스템하고 이쪽하고 터널링한 걸 열어가지고 보안망을 열어요. 계좌 이체를 한다고 생각해봐. 이쪽에 트랜잭션을 걸어서 우리 계좌를 고정시켜 놓고 남의 망을 열어서 인증해서 은행만 망을 열어야 되고 그 망 안에서 다시 인증을 득해야 되고 서로 터널링 채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서로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외부 원격 채널이라는 걸 또 열어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일어나. 그럼 이쪽에서 까고 서로 쌍방 간에 깠다라는 것들을 다시 보증해주는 인증서가 돌아다녀. 그 다음에서 제 화면에 보인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돈이 돌아가는 그 소리 그거 그냥 소리인 거 알고 계세요? 실제로 돈 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지적인 안정을 위해서 돈 세는 소리가 녹음된 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돈 세는 게 아니라. 놀라고 있죠.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처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생각한다? 아, 내가 돈 뺐으니까 안에 있는 돈이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죠? 캡슐화다. 이게 바로 캡슐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건 하나도 안 보여주는 거죠. 너는 돈을 원해? 돈을 줄게. 끝. 네, 이 정도예요. 객체지향 세계에서 두 가지 매너는 최대한 은닉하고 최대한 캡슐화한다. 최대한 은닉하고 최대한 캡슐화한다. 제가 은행 전산망이 기존에는 굉장히 고손망이라고 알려져 있던 ATM이라는 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ATM기 할 때 ATM이 아니라 ATM의 망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인터넷망이 빨라져가지고 이더넷망으로 교체했어.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기계에서 누르면 나와.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왜? 최대한 은닉돼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돈 차는데 21단계 메소드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숨긴다. 내부에서는 복잡한 걸 세부적으로 나누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외부적으로 표현할 때는 언제나 은닉하고 캡슐화해서 상대방하고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제 인싸라고 생각하지만 다 아싸 되는 거예요. 일명 아싸 인싸 인싸 아싸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본인이 인싸인지 아싸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술자리에 오랜만에 갔는데 내가 얘기하면 조용해. 그럼 아싸야.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좀 싸한 느낌이 들지만 항상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을 3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을 배웠어요. 추상화가 무엇인지, 대체 가능성과 내적 동질성이 무엇인지, 은닉과 캡슐화가 무엇인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솔리드 원칙이 나오고 뭐 헐리우드 원칙이 나오고 드라이 원칙이 나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 베이스 위로. 지금 말한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도 그거 계속 얘기할 거니까 진행할 거예요. 30분간 떠들었는데 머릿속에 좀 남으세요? 제가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는데 3가지가 있다. 3가지. 첫 번째 추상화 기법. 카테고라이즈와 그룹핑과 모델링이 있다. 두 번째
객체지향이라는 언어가 성립하려면 대체 가능성과 내적 동질성이 확보돼야 된다. 세 번째, 객체지향에서 객체끼리 통신할 때 기본적인 전략은 은닉과 캡슐하다. 그렇죠? 자, 그러한 관점을 갖고서 테트리스의 세계에 입문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토익 프로젝트를 하거나 현실 세계에서 본인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본인이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이라는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핵심만 파악하면 되고 원리만 알면 될 것 같아. 그게 어려운 거지 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무조건 디테일이 어렵습니다. 핵심 코어 따위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러면 실제 세계에서는 스테이지도 표시되고 스코어도 표시되고 그 다음 블록도 알게 되죠. 그쵸? 이런 일들이 줄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운드도 들려야 되고. 뭐 이 정도로 끝날까요? 시작 화면, 끝 화면, 랭킹 화면, 스테이지 전환 화면, 엔딩 화면, 죽은 화면 다 있지 않나요? 이게 현실 세계의 테트리스겠죠? 그럼 이 중에 다 생략하고 아까 바둑판만 그리면 그걸 테트리스로 할 수 있냐? 그게 바로 학생이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선 이렇게 끝나지 않죠. 아이템이 튀어나오고 네트워크 대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한 게임 네트워크 테트리스를 가서 플레이해 보시고 이걸 개발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현실 세계는 디테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실이. 게다가 컨트롤러도 키보드 지원하고 마우스패드 지원하고 트랙패드 지원하고 조이스틱 지원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입력도 다 가상화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제가 소환을 좋아해서 소환을 넣었어요. 자, 다시 일로 들어와서 이 화면을 보고서 이 화면에서 인지하기 쉬운 객체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객체지향 관점에서는 사물을 분석할 때 추상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추상화 기법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얘를 카테고리로 인식할 수 있냐, 모델링을 따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룹 지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스테이지 요소를 보니까 스테이지는 독립적으로 모델링이 될 것 같아.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는 현실은 언제나 이 뷰예요. 뷰 안에는 밑에 줄줄이 로직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는 거죠. 저기 스테이지 2라는 게 나오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 그렇죠? 또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현재판하고 토탈 점수가 같이 나오는데 이 스코어도 저희가 보기에는 객체 후보가 돼요. 왜? 스코어에도 충분한 로직이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스테이지와 스코어는 독립적인 객체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게 뭐냐면 역할과 책임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제가 이거 두 개를 왜 객체 후보로 추천하고 있냐면 스테이지를 관리하는 애는 오직 스테이지만 증가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코어를 관리하는 애는 오직 스코어만 바라보면 되지 이 게임에서 다른 게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도 되잖아요. 그럼 본인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책임 한계가 있고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롤이라고 그래요. 롤이라는 건 뭐냐면 동전의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죠? 권한, 권리 이런 거예요. 권한, 권리로 되어 있어요. 역할은. 내가 반장이야. 반장으로서의 권리가 있겠죠. 권한이 있고. 그 뒷면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라는 건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가져요. 이거 누가 해야 돼?는 바꿔 말하면 이건 누가 할 자격이 있는 거야? 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그렇죠? 이 의사결정은 우리 팀장이 해야 돼? 사장이 해야 돼? 이렇게 묻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 있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또 동시에 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를 같이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현실 세계에서 그러냐고? 안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들의 상관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권한은 휘두르고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불일치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겠죠? 객체지향 세계에서 똑같이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객체를 설계했는데 권한은 갔는데 책임이 없는 객체를 만들어버리면 여러분들 조직성이랑 족같아가지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프로그램 파탄나는 거야. 그래서 조직에서 그걸 원하시면 개발 세계에 똑같이 적용하셔야 돼요. 개발에 어떤 애가 그만큼의 권한을 가졌으면 그만큼의 책임도 얘가 가져야 돼. 그렇죠? 이걸 무시하면 프로그램도 파탄나고 조직도 파탄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권한을 나눠주고 책임이 한 사람이 지는 구조는 좋냐? 그것도 역시 파탄나겠죠.
프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역할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게 나눌 수 있는가의 관점이 필요해요. 말은 쉽다. 여러분들이 현실세계 보고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역할 인식에 힘이 생기는 데는 약 5년 정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개발자들을 가르치고 직원들을 고용해 본 결과 빠른 사람이 2년 정도의 어느 정도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요. 늦는 사람들은 계속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질적으로 우리 회사에 되게 개발 잘하는 사람이 있어 라는 사람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역할을 나눌 수 있냐 없냐가 여러분들을 고급 개발자로 만들어줘요. 이거 중급을 넘어가게 돼요. 역할만 나눌 수 있으면 고급 개발자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역할 인식하는 훈련이라서 훈련을 많이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해져요. 그렇죠? 이게 다 제가 나눠서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스테이지아웃 스코어가 객체 후보로 안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문제죠. 그럼 여기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블록이라는 애가 있어요. 블록. 그렇죠? 이 블록에는 다양한 타입의 블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 안에 다양한 블록이 있으니까 이건 제가 지금 어떤 추상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카테고라이즈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카테고라이즈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체 게임을 보면요. 게임 본체는 얘네들을 다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화살표의 방향은요. 언제나 의존성 있는 쪽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얘네들을 알아야 되는 거지 얘네들은 게임에 관심이 없죠. 그렇죠? 얘는 게임이 있든 없든 자기는 스테이지만 바라보면 되고 얘는 스코어만 바라보면 되니까 게임이 어쨌든 간에 관심이 없단 말이야. 얘네들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애는 악덕사장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용하고 싶은 건 얘들은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든 함수지향을 하든 가장 설계 시에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심플렉스, 멀티플렉스예요. 심플렉스는 의존성 방향이 한쪽으로만 있는 거고 멀티플렉스는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겁니다. 네. 이거 함수 네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싸움 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깃 같은 게 성립하지 않아요. 낙관적 잠금이라는 건 서로 다른 일을 할 거야를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건데 맨날 같은 데를 뒤지고 있으면 낙관적 잠금이 맨날 뭐만? 리졸브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의존해야 되지 양쪽 방향을 의존하면 객체 지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 의존성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양방향 의존성은 이렇게만 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얘가 알고 봤더니 얘를 알고 있었는데 얘가 얘를 알고 얘가 알고 봤더니 얘를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타고 가서 양방향 의존성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혹시나 숨겨져 있는 의존성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그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보면 이놈이 사고 쳐가지고 얘가 게임을 알게 만들어버리고 이 블록은 얘가 알게 만들었는데 얘가 스테이지를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파된단 말이에요.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객체지향 설계든 아니면 함수형 설계든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 될 건 심플렉스를 유지하고 멀티플렉스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다 우회 방법이 있습니다. 심플렉스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심플렉스 방법을 항상 기본적으로 채용하시는 걸 생각하시고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이 멀티플렉스, 심플렉스는 양방향 참조, 단방향 참조라고도 불리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똑같이 다대다 참조를 하게 되면 양방향 참조라는 테이블이 일어나요. 데이터베이스 공부하신 분 안 계신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 RDB에서는 이걸 풀기 위해서 1대 다대1이라는 중간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풀거든요. 이거 다 단방향 의존성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도 양방향 의존성이 있으면 중간에 브릿지 객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단방향 의존성을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뭐래? 어쨌든 이런 애들 후보예요. 그래서 게임 본체 뭐 할까요? 게임 본체에서는 타이머를 돌려서 매 블럭이 내려오게도 하고 블럭을 이동도 시키고 회전도 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렇죠? 또 블럭을 생성해주기도 하고 블럭이 지우는 처리도 해줄 거고 뭐 이럴 거예요. 얘 잊어버리지 않았죠? 아스나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죠? 얘는 또한 패널들을 소유해서 각각 화면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왜 게임이 소유할까요? 게임만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여러 패널도 소유해야 되는데 이 패널도 뭘 적용한 거다? 카테고라이즈를 적용한 거죠. 아, 얘네들 어차피 그래픽 표시니까 패널이라는 걸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개념 적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부 다 데이터적인 얘기예요.
아직까지 화면을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부 다 2차원 배열로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픽으로 인식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한 칸 내려온 게 2차원 배열의 값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림을 그리지 말고 2차원 배열의 값을 셋 인터벌로 계속 바꿔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데이터만 여기로 짜는 거예요. 데이터만. 어차피 그림 그리는 거야 이 패널이 알아서 그릴 거고 얘가 그릴 게 아닌 거죠. 얘는 게임을 진행할 때 혹은 스코어를 계산할 때 스테이지를 계산할 때 다 데이터적인 내용인 거지 그림을 안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 현재 상태를 모아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얘한테 주면 얘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약속을 맺습니다. 나는 너한테 데이터라는 형식으로 지금 현재 상태를 전달할 테니까 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 왜 이런 애를 둘까요? 렌더러가 그냥 게임 알면 되지 않나? 그쵸? 왜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아니 가서 악수하고 사귀자고 그러면 되잖아. 혹은 부끄럽게라도 같이 차 마시자고 그러면 되잖아. 왜 그 귀찮은 연애 편지를 보내냐 이거야. 쓸데없는 글 적어가지고 사실도 아니면 다 뻥칠 거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왜 러브레터를 쓰냐 이거야. 그냥 가서 만나면 되지. 그쵸? 이게 바로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나는 나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기 싫고 나의 속마음을 포장한 편지를 보내고 싶어. 얘도 얘의 속마음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편지에 표현된 것만큼만 인식해서 뭘 하고 싶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상호 간에 약속한 형태를 끼워 넣으면 이 둘 사이의 의존성이 줄어들게 돼요. 얘는 얘만 알면 되고 얘도 얘만 알면 되지 얘와 얘 사이는 몰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끼는 애를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프로토콜보다 의정서, 합의서, 약정서 이런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어떻게 합의를 본 거다? 이 형태로 주고받자고 합의를 본 거예요. 이거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프로토콜.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뭐다? 여러분들이 1800년대까지는 비누를 사시면요. 비누 가게에 가면 비누를 이만큼 만들어서 다 잘라가지고 팔았어요. 무게로. 근데 어느 날 다이어사하고 도브사에서 비누를 규격품으로 잘라가지고 팔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사게 됐어요. 더 이상 잘라서 사지 않고. 이게 바로 뭐다? 나는 한 번에 요만큼씩 팔 테니까 너도 한 번에 요만큼씩 사라는 프로토콜이 성립되는 순간인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이용해서 기존에는 배에서 선적하는 과정과 선적하는 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큰 배가 왔다 갔다 해도 화물을 얼마 못 실었어요. 혁신적인 변화가 1900년대 초기에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뭐죠? 컨테이너 선인 거예요. 네가 TV를 실든 바나나를 실든 가구를 실든 어디다 담아라? 컨테이너에 담아라. 나는 배를 어떻게 만들 거다? 컨테이너 선으로 만들 거야. 더 이상 화물의 종류에 맞는 형태의 배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바로 거기서 사용된 프로토콜이 얘가 이제 뭘로 보인다? 철제 컨테이너로 보이세요? 네, 철제 컨테이너. 얘는 뭘로 보이는데? 항구. 얘는 배로 보이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항구에 철제 컨테이너 왕창 쌓아놓으면 일관되어 있는 적재 시스템을 통해서 대규모로 빠르게 배에다 옮길 수도 있고 배에서 빠르게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컨테이너 가지고 컨테이너 차들이 싣고 막 가져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TV가 들어있든 장난감이 들어있든 음식이 들어있든 상관없이 그때 컨테이너가 바로 프로토콜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둘 사이에 약속을 정하지 않으면 얘를 바꿀 때마다 얘가 바뀌겠죠. 얘를 바꿀 때마다 얘를 바꾼단 말이에요. 얘가 데이터 형식을 배열해서 오브젝트로 바꾸면 얘는 또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뭘로 바꾸든 간에 이 형태를 지켜주는 이상은 얘는 이걸 소비하기 때문에 얘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만 왜 프로토콜 적용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둘 사이에 프로토콜 적용하냐 마냐 혹은 얘와 얘 사이에 프로토콜 적용하냐 마냐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변화율이라는 걸로 판단합니다.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 함수 A와 B가 있을 때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A는 하루에 한 번씩 바뀌는 수준으로 많이 바뀌는데 B라는 함수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잘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보죠. 대표적인 어떤 함수가 있을까요? 매스 사인. 바뀌나요? 안 바뀌죠. 매스 코사인 안 바뀌잖아요. 수학적 가정이 다 엎어지기 전까지는 안 바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매스 사인 코사인이라는 함수를 A라는 함수랑 같이 보관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얘네들은 아예 사는 새가 틀린 거예요. 얘네들은 맨날 바꿔야 되는 애고 맨날 변경이 일어나는 애고 맨날 컴파일 해야 되고 맨날 세이브해서 서버에 올려다니는 애고 얘는 그냥
있으면 되는 애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 변화율이 극심한 경우에는 무조건 중간에 프로토콜 넣어줘야 돼요. 이 둘 사이에 통신을 할 때는. 얘는 하루에 한 번씩 바뀌는데 얘는 안 바뀌어. 그럼 얘가 하루에 한 번씩 바뀌는데 얘를 어쩔 수 없이 둘이 알고 있고 통신하면 얘도 하루에 한 번씩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한쪽은 변화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고 한쪽은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얘랑 둘이 통신하면 어쩔 수 없이 얘도 하루에 한 번씩 바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의 변화점에 대해서 얘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변화율이 다른 경우에는 안에 프로토콜 집어넣으면 얘가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면서 뭐만 지켜주면 된다? 이 프로토콜로 보고하는 걸 지켜주면 되죠. 이쪽에서는 언제나 프로토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변화율이 다르다면 프로토콜 끼워넣는다. 변화율이 비슷하면 프로토콜 끼워넣지 않아요. 어차피 프로토콜 끼워넣나 안 끼워넣나 추가 작업이 있을 뿐이지 얘 바뀔 때 얘도 고쳐야 되는 건 매일반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게임은 게임을 주관하는 로직이고 그림은 그림을 그리는 로직이잖아요. 내가 여기다 화려한 파티클 이펙트를 넣고 싶어. 애니메이션을 더 넣고 싶어. 이러한 니즈가 게임을 처리하는 로직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얘는 처음에 잘 짜고 디버깅 잘하고 나면 거의 안 바뀔 거란 말이에요. 게임 로직은. 하지만 얘는 신버전 출시가 나면 버전 업데이트 할 때마다 바꾸겠죠. 배경도 바꾸고 할로윈 특집으로 바꿨다가 뭐 크리스마스 특집 블록으로 바꿨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이 변화율이 틀린데 서로 간에 연결되려면 프로토콜 도입한다. 그래서 저기에만 프로토콜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된 샘플을 보고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 테트리스를 골랐냐면 테트리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테트리스를 일부러 고른 거예요. 테트리스로 데이터 분석이 안 되잖아요. 머릿속에 어떻게 분석하는지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거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렌더러를 만들었으면 이 렌더러도 다양한 렌더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렌더러가요. 표로 렌더링 해도 되고 캔버스로 렌더링 해도 웹젤로 렌더링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렌더러 집안에 많은 자식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렌더러 집안의 수장이 이제 이 렌더러라고 생각하면 이 렌더러와 어떤 게임 가문 간의 계약을 맺은 거죠. 우리 이걸로 얘기를 하자. 그럼 얘네 가문 안에 이런 자식들이 페류나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짰는데 뭐가 제일 어렵냐? 알고리즘상으로 제일 어려운 건 당연히 게임이겠죠. 게임 어떻게 짜는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감이 오는 애들만 짤 거예요. 감이 안 오는 게임은 다음 주에 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감을 잡고 짜볼까요? 스테이지부터. 자, 스테이지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연락 귀찮은 인간이라서 간단한 유틸리티를 하나 정의하고 갈게요. 프로퍼티를 정의해주는 프로프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했는데 얘는 타겟과 부위를 받아서 오브젝트 어사인으로 해당 속성을 박아주는 녀석이에요. 별거 없죠? 이거 왜 만들었냐고? 오브젝트 어사인 치기가 너무 길고 귀찮아서 프로프로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네. 오브젝트 어사인이 뭐 하는 거냐고? 안 가르쳐 드린다 그랬죠?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속성을 정의할 때는 프로프로 정의할 거다. 자, 스테이지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이 스테이지 클래스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뭐가 필요한지. 생성자에서 무려 4개의 인자를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인자는 마지막 판이 몇 판이야? 라는 거를 받아와요. 이 테트리스는 32판까지 있는 거야? 72판까지 있는 거야? 아인크라프트처럼 100층까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몇 판까지 있는지의 값을 받아와야겠죠. 안 그러면 무한판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난 맥스판 따위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학생 마인드예요. 그런 게임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 세계를 반영하자는 거예요. 복잡성을. 자, 그래서 마지막 판이 뭔지를 받아왔고 민 맥스는 최대 속도와 최소 속도를 얘기를 해요. 최소 속도는 가장 속도가 느릴 때 얘기하는 걸 테고 최대 속도는 가장 속도가 빠를 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판이 돼도 이 이상은 안 빨라져라는 속도가 있겠죠? 그렇죠? 계속 단조 증가해서 빨라지면 나중엔 사람이 건들 수 없는 속도가 돼서 게임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건 판마다 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거겠죠?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로 리스너. 리스너는 직접 얘가 다른 객체와 관계를 맺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자기의 변화를 리스너한테 통보하는 걸로 처리만 하고 그 리스너를 직접 알지 않게 하는 장치를 해요. 어려우니까 코드로 보죠.
자, 일단 클리어라는 메소드를 보면 본인의 상태를 초기화해야 되는데 나의 현재 스테이지 값을 current라는 값에다가 0으로 넣고 초기화한 다음에 next를 호출해서 초기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next 메소드를 보면 current를 아직 하나 더 했는데 그럼 0이었으니까 이 순간 1이 되겠죠? 어쨌든 얘가 마지막 판보다 작으면 이죠? 작으면 여기로 들어와서 스테이지의 다음 판이 올라갔다라고 외부한테 이렇게 통보하게 돼요. 리스너는 함수였던 거죠. 예. 본인의 리스너한테 나 스테이지 하나 넥스트로 올라갔어 라고 통보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요 비율이나 계산법은 보면 현재 스테이지가 1이었을 텐데 1에서 1 빼면 0이니까 첫 번째 판에서는 이 값이 0일 거예요. 레이트가 0이면 여기에 제가 0이니까 1 값이 나와서 맥스에서 민 뺀 거에다 민 더했으니까 그냥 맥스 값이 나와서 가장 느린 속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판이 올라갈 때마다 점점 이 비율이 올라가면서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딜레이 속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딜레이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식으로 이렇게 발전하게끔 1 마이너스를 해준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함수, 보관 함수 같은 거 안 만들어 보시는 분한테 힘든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중학교 비례식. 그래서 얘가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 일 중에 판이 올라가면 그 판의 스피드를 결정해 주는 일을 하죠. 이 판에서는 블럭이 얼마나 빨리 내려와야 돼 라는 역할을 누가 수행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판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로직을 게임이 가져야 돼? 스테이지가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스테이지라는 애가 가질만 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유는 현재 스테이지 값은 누가 갖고 있다? 스테이지가 갖고 있겠죠. 현재 스테이지 값은 이 스테이지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걸 내장을 까지 않는 이상은 자기의 속성을 베이스로 스피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은닉과 캡슐화 원리에 의해서 본인이 내부에서 스피드를 결정하고 외부에서는 얘의 스피드를 가져가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다음 판을 올려줘라고 얘기했는데 이 다음 판 올리면서 다음 판에 적용될 스피드가 무엇인지 계산하는 게 안쪽에 캡슐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서 동시에 그 다음 판으로 제가 스테이지를 하나 올려놨고 그럼 제가 여기다 아직 게터를 만들지 않았지만 바깥쪽에서는 get 스테이지를 하면 현재 디스 커런트 값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렇죠? 은닉을 통해서 될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지의 책임을 보면 스테이지가 끝까지 왔냐 안 왔냐를 체크하는 것과 스테이지가 끝이 아니라면 한 판 올려주고 거기에 맞는 스피드를 바꿔주는 거와 클리어 시키는 기능을 갖게 되었어요. 스코어 볼까요? 스코어가 변경됐을 때 리스너를 달아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리스너 왜 달아주는지 아세요? 아니 이 화면에 이건 누가 갱신해? 화면은 얘가 갱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봤던 얘네들이 게임 화면이나 이 게임 패널들이 갱신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얘가 변경됐을 때 게임 패널한테 통보를 해줘야지만 게임 패널이 여기에 그래픽을 바꿔줄 거 아니에요. 이건 데이터가 변경된 거지 게임 패널이 변경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임 패널이 이걸 변경하려면 리스너로 게임 패널을 등록해 놔야지만 얘가 실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게임 패널이 변경될 거란 말이에요. 얘가 실제로 스테이지가 바뀌었을 때 if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게임 패널한테 보고해야지 게임 패널의 값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너가 필요한 거예요. 본인은 본인의 데이터만 갱신하고 외부에서 내가 갱신됐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 그럼 리스너한테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너는 데이터가 변경된 시점에 통보를 받고서 자기의 값을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리스너를 받는 이유는 스코어가 갱신되고 나면 스코어를 그래픽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언제 바꾸냐는 거야. 언제 바꾸냐면 진짜 스코어 객체에 있는 스코어 값이 바뀌었을 때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클리어는 마찬가지로 토탈하고 커런트 빵 때리면 되고, 그렇죠? 빵 때리면 되고, 실제로는요. 테트리스의 점수 구조는 한 번에 몇 줄을 지었냐에 따라서 점수 구조가 달라져요. 한 번에 4줄을 뭉텅이로 지으면 일반적으로 더 큰 보상을 해주고 한 번에 2줄이나 1줄 지을 때마다 보상 체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몇 줄 지었냐 얘 입장에서는 어디가 지었냐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지어진 게 몇 줄이야 와 이번에 지어진 거에 대한 점수 체계를 스코어가 알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스피드처럼 스테이지가 알고 있는 게 정상이겠죠. 판마다 첫 번째 판에서는 한 줄 지었을 때 100점이었는데 15번째 판에서는 한 줄 지어도 500점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정책은 누가 갖고 있냐면 스테이지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스테이지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테이지를 받아오긴 했는데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일단 스코어만 계산되면 현재 값에도 반영하고 전체 값에도 반영하면 되겠죠. 그렇죠? 현재 값에도 반영하고 전체 값에도 반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너 호출해서 점수가 바뀌었으니까 너 화면 갱신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지에 스코어라는 새로운 메소드를 도입해서 스코어를 계산하는 책임을 누구한테? 스테이지한테 넘겨준 거예요. 본인이 수행하지 않고 스테이지한테 스코어 계산하는 책임을 넘겨버린 거죠. 왜? 현재 스코어를 계산하는 데는 커런트라는 현재의 스테이지만이 알고 있는 내장에 있는 값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지한테 통째로 위임해버리는 거예요. 캡슐화되는 걸로. 그래서 얘한테 나 몇 줄 지웠는데 스코어야 네가 상황 좀 보고 얼마인지 가르쳐줘. 그랬더니 얘가 여기서 그래? 난 현재 판에다가 곱하기 5한 거에다 라인에다가 2에 승수해가지고 이거 한 걸 내가 점수로 보고해줄게. 이렇게 안에서 얘가 자신의 내장의 값인 커런트 값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고 있죠. 라인하고. 그렇죠? 이 사정을 바깥쪽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야. 스테이지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순간 제가 뭘 한 거냐면 위임을 하고 동시에 협력을 한 거예요. 스테이지한테 요청한 거죠. 스테이지야, 내가 라인이 몇 줄 지워지는지는 알고 있는데 네가 점수 좀 계산해 줘야겠는걸?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너만이 현재 몇 번째 스테이지 너만 알고 있잖아. 네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한 거죠. 서로 대화하는 거란 말이야. 왜? 자기가 할 일이 아니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도 항상 프로그래밍 하실 때 이건 얘가 해야 될 일인가? 이 함수가 할 일인가? 이 객체가 할 일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조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지랖 부리지 마시고 이거 내가 할 일 맞나? 항상 체크하세요. 네, 오지랖 부리면 좋은 일 없습니다. 항상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맞아? 이거 회사에서 뭐라고 하죠? R&R이라고 하죠. R&R부터 따지고 하는 거예요. 백엔드에서 넘어온 제이슨이 그지 같아. 그렇다고 내가 백엔드를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백엔드를 이렇게 줬으면 난 그거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R&R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R&R이 칼해야 된다. 객체지향에서는.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얘가 커런트 스테이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테이지한테 통째로 위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코드를 어떻게도 짤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옮기고 스테이지에 내장을 깔 수도 있죠. 겟 스테이지나 뭐 스테이지점 커런트를 내장을 까가지고 여기서 구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위임을 해야 돼. 얘 책임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쪽의 로직을 건들지 않고서도 뭘 할 수 있다? 스테이지에서 점수 계산 방법들을 바꿔갈 수가 있다. 그래도 여기 코드 하나도 안 건드리게 되는 거죠. 이 순간 뭘 결정한 거다?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스테이지의 책임이야. 역할이야 라고 제가 지금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실체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수행해야 되는 잡이 누구의 역할과 책임으로 넘어가야 되는지를 항상 의사결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고급 개발자가 되는 거야. 이걸 못하면 엉망진창인 소스가 되는 거죠. 이건 그런데 이건 알겠는데 이거 잠깐 더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함수와 본체의 플로우가 대화하는 방법에 인자가 있고 리턴 값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객체지향에서는요 컨텍스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객체지향의 원리는 뭐냐면 인스턴스별로 컨텍스트라는 걸 유지해요. 컨텍스트는 뭐냐면 인스턴스마다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는 메모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와는 다르게 제3의 선택지가 있어요. 내가 인자로 이 값을 가져올지 컨텍스트로 가져올지 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함수에서 뭐만 있죠? 인자 아니면 지역 변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유 변수는 잠깐 잊어버리고 인자하고 지역 변수만 제가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근데 객체지향에서는 여기에 컨텍스트 변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지향은 컨텍스트 변수를 이용하고 함수지향에서는 이대로는 지속적인 상태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자유 변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고급 개발자 여러분들은 어려워도 들어요. 자,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함수형에서도 상태를 유지해야 될 필요는 많이 생겨요. 함수형에서는 상태를 어떻게 유지한다? 자유변수를 통해서 유지한다. 따라서 자유변수를 유지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함수 생성이 필요해. 왜? 함수가 태어날 때만 자유변수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객체지향을 통해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행위는 함수형으로 바꾸면 필요한 자유변수를 가둬둔 상태로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행위가 똑같다. 왜냐하면 그 함수가 컨텍스트 대신 자유변수로 해당 상태를 기억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스턴스의 수만큼 함수를 생성하는 걸로 함수 지향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객체 지향을. 이거는요, 동영상 보고 10번 보세요. 나중에 알게 돼. 어쨌든 지금 우리 객체 지향 배운단 말이에요. 함수 지향 안 배우고. 함수 지향이 아니라 객체 지향에서는 컨텍스트를 이용합니다. 그럼 이거 왜 컨텍스트로 제가 옮기려고 그러냐면 이건 여러분의 선택지예요. 제가 인자로 스테이지를 받아도 되고 컨텍스트로 받아도 되는데 스코어와 스테이지 간의 커플링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묶여지는 관계. 이거 이미 얘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스테이지를 아니까 스테이지한테 이거 요청한 거겠죠. 근데 이건 굉장히 약한 커플링이에요. 왜? add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인자로서의 스테이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바인딩으로 스테이지와 스코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add 호출할 때 임시적으로 들어왔을 뿐인 거지. 그렇죠? 근데 이 관계를 게임에서 잘 생각해 보면 게임이 한번 시작되고 나면 게임 안에서 게임이 스테이지와 스코어를 동시에 소유하고 이건 안 바뀔 거잖아요. 도메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게임이 여러 개가 있어서 얘가 유동적으로 스테이지를 뭘 받았다, 스코어를 뭘 받았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게임 하나당 스코어 하나, 스테이지 하나 가져야 되잖아. 우리가 이 스코어라는 객체를 A라는 게임과 B라는 게임이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원래 게임당 하나씩 배정하려고 만든 녀석이니까. 그럼 게임에서의 스테이지 관리자와 스코어 관리자는 관계가 항구적이란 말이에요.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따라서 매번 인자로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엔 그게 표현이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뭘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점수를 더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스테이지와 바이닝 되고 있어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코드가. 이 코드는 동작해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의미가. 따라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어디로? 컨텍스트 변수로 옮겨줘야 된다. 그래서 디스가 되는 거예요. 인자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자로 받으면 그 의미가 뭘 의미한다? 스테이지와 스코어는 항구적으로 바인딩지 않고 점수를 보낼 때마다 임시 바인딩을 하겠어라고 코드에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코드가 동작해도 잘못된 거란 말이지. 코드의 의미가. 그래서 얘는 스코어가 만들어지는 순간 주입되고 끝나야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얘는 원래 항구적으로 바인딩 되어 있는 스테이지를 이용해서 점수 계산을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에서 제거하고 컨텍스트 변수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의사결정이란 말이에요. 객체 지향에서는 제3의 선택지인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인자로 들어온 게 마저 컨텍스트로 들어온 게 마저도 항상 같이 따져줘야 돼. 혹은 이게 컨텍스트 거 맞아? 인자 거 아니야? 도메인을 바라보고 어디께 맞는지를 항상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계속. 강팀장입니다. 에어컨 좀. 자, 그래서 얘한테 점수 계산 시켜서 받는 로직이 여기까지 변화가 된 거죠. 예. 객체 지향 보시면 이제 어떤 느낌이세요? 섬세하게 책임과 의존성 관계를 잘 정의하고 다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인식할수록 더 정교한 관계를 맺거나 RNR을 분리할 수가 있게 돼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거 얘 거가 아닌데? 제 건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고 쟤한테 넘겨야겠는데? 이건 내 건도 아닌데 이걸 넘겨줄 애도 없어. 새 객체가 필요하구나. 혹은 야, 이 객체는 내가 막상 필요하다고 만들었는데 얘가 책임이 뭐고 역할이 뭐야? 얘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상태에 대해서도 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내가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받아야 오는 게 맞는 거야? 얘랑 관계 맺는 게 아니야? 의존성이 없는 거였어? 방금 인자로 받았으면 의존성 없는 거죠. 스테이지하고 스코어는 의존성이 없는 거예요. 의존성이 없으면 없는 대로 유리하겠죠. 왜? 스코어를 생성할 때 스테이지를 먼저 생성하지 않아도 되니까 순서 관계도 없어지고, 또 스테이지를 파기할 때 스코어가 살아있는지 확인 안 해도 되니까 이러한 파기 절차에 대한 의존성도 없어지고 좋단 말이에요. 의존성이 없는 거. 하지만 실제로 add할 때마다 여기에 스테이지를 받는다는 건 이 코드 자체가 뭘 의미한다? add할 때마다 새로운 스테이지가 공급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게 맞냐는 거야. 동작해도 잘못됐다는 거지.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코드는 여러분들이 모국어로 안 쓰셔가지고 동작만 하면 다 똑같은 코드로 보이시는 거야. 그렇지 않다. 코드는 언어기 때문에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다양한 형용사와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코드도 동작해도 표현 방법에 따라서 뉘앙스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어떤 관계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그 UML을 보고 그리면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UML에도 여기 추가돼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화살표가 추가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화살표가 추가되면서 게임이
스코어를 알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도 나중에 생기게 돼요. 생기게 되기는. 근데 이 add라는 서비스는 게임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얘를 가르치고 얘는 얘를 가르치게 되겠죠. 얘 입장에서 보면 한 방향으로만 화살표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 입장에서 보고 이렇게 화살표가 오고 이렇게 화살표가 오지 되돌아서 멀티플렉스가 되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의존성이 가르치는 방향은 옳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생략했는데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리팩토링을 하면서. 그렇죠? 단방향 의존성으로. 어려워요. 오늘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섬세한 객체 지향 설계를 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자, 이제 블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예요. 스테이지하고 스코어가 쉬워 보였지만 걔도 어려웠죠. 블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블록은요, 클래스일까요? 인스턴스일까요? 아니, 객체일까요? 당연히 클래스겠죠. 왜? 여러 번 찍어내야 되니까. 이 세로 블럭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한 스테이지에 수십 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게임당 수백 개 나오고 당연히 찍어낼 수 있는 클래스를 소유하고 있어야지 인스턴스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블럭을 클래스로 정의할 거고 이 구조를 보면 카테고라이즈를 했으니까 부모 클래스가 있고 각각의 자식 클래스를 만든다는 개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를 쭉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블럭을 생각해 봅시다. 길다리가 회전할 때는요, 회전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회전축을 정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좌상단을 기준으로 회전하겠다고 회전점을 정해놨죠. 그래서 얘는 회전하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하니까 여기 이렇게 4개가 될 거예요. 얘도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하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테트리스에서 먼저 회전할 때 회전 기준축이라는 걸 먼저 정해요. 게임마다 다 다른데 최근에는 다 좌상단으로 통일됐어요. 테트리스 초창기에는요, 이 중앙점을 갖는 애도 있고 블록마다 다른 회전점을 갖고 있는 애도 있고 막 지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 통일돼가지고 좌상단으로 돌거든요. 선수권대회 공식이에요. 좌상단. 네. 근데 이거 블럭이 이 모양이든 자세히 보시면 2차원 배열로 보이세요? 얘는 로우가 4개 있고 컬럼이 하나 있는 2차원 배열이고요. 얘는 로우가 하나 있고 컬럼이 4개 있는 2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모든 블럭은 결국에 사각형으로 표현될 거니까 2차원 배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낼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한데 하나의 형만 있으면 계산을 통해서 회전을 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한테 2차원 배열을 하나 주고 제가 계산해서 이 2차원 배열을 바꾸세요. 그러면 바꾸실 수 있나요? 과제로 내야지. 어쨌든 여러분들 힘드니까 그냥 이 배열도 있고 이 배열도 소유하는 식으로 가보죠. 자, 제가 함수편을 가르칠 때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연산은 데이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데이터를 한 판만 가지고 연산으로 이걸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연산이 싫으면 데이터 2판 가지면 돼요. 메모리를 더 씀으로써 연산을 제거할 수도 있고 연산을 도입해서 메모리를 한 판만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최근 추세를 말씀드리면요. 예전에는 머신이 낮고 메모리가 낮았기 때문에 뭘 중심으로 움직였다? 연산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메모리를 적게 유지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최근에는 메모리가 풍부하니까 어떻게 했습니다? 메모리를 늘리고 연산을 없애려고 그래. CPU 비용을 아끼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0번 배열을 선택하냐 1번 배열을 선택하냐만 하면 배열 하나하나 루프 돌면서 계산으로 바꾸는 비용이 없어지잖아요. CPU 비용을 아끼고 메모리 비용을 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반대로 할 수도 있고. 몰라. 블럭부터 만들어보죠. 추상 블럭. 블럭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코드 교육을 많이 해봤는데 코드를 교육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화면보다 회색 글씨가 있는 편이 여러분들의 사고를 더 돕더라고요. 미리 예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생성자에서 하나의 블럭이 성립하려면 일단 색깔을 알아야 돼. 모든 블럭의 공통 요소라면 아마 색깔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프에서 컬러를 줬어요. 다음에 로테이션 값을 초기화했습니다. 돌 거잖아요. 현재 상태가 어떤 로테이션 값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테이션 값을 초기화한 거죠. 이어서 레프트, 라이트 회전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최대 4방향으로 돌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90도씩 로테이트 값이 0에서부터 3까지라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줬어요. 원래 레프트, 라이트라는 표현이 애매하기 때문에 회전할 때는 뭐 쓰죠? CW, CCW, 클락와이즈, 카운트 클락와이즈라는 표현을 써요. 클락와이즈는 뭐죠? 시계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죠. 여러분들한테 이 방향 아닌가? 여러분한테 이 방향.
카운터 클락와이즈는 시계의 반대 방향. 그렇죠? 레프트 라이트 표현했어요. 그래서 로테이트 값이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다 돌면 다시 원래 값으로, 다 돌면 원래 최대 값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건 아마 모든 블록의 공통점일 거라는 거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카테고라이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추상화예요. 추상화 중에 카테고라이즈 기법은 뭐냐면 얘네들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 추출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겟블럭을 할 건데 겟블럭은 누구 수준에서? 추상화 카테고리 수준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지만 실제로 호출하면 예외가 발생해서 죽어버리죠. 예외가 발생해서 그냥 이 코드 그대로예요. 예외가 발생해서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스로우 던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건 누구한테 맡긴다? 자식들이 오버라이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오버라이드 하면 부모 건 안 쓰냐고? 안 쓰지. 왜? 내적 동질성에 의해서. 내적 동질성에 의해서 부모의 정의에 나서 자식이 덮었으면 어떠한 경우에 자식에게 호출될 거니까 내적 동질성에 의해서 부모 거는 죽지만 자식 건 안 죽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블록스라는 배열에 이만큼의 블록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얘는 다 클래스죠. 그렇죠?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가 값인 것처럼 클래스도 값이에요. 그래서 배열에다 이렇게 클래스를 넣어가면 됩니다. 블록을 상속받은 클래스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4개 만들고 해서 배열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름도 필요 없어요. 그냥 0번, 1번, 3번, 2번으로 부르면 되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는 블록스 대괄호 0을 뉴로 때릴 거 아니에요. 뉴 블록스 대괄호 0 이렇게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하나 이름 주기도 귀찮아.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열에다가 함수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구현됐죠. 얘와 얘를 만드는 틀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하나씩 만들 건데 첫 바따로 얘를 만들어 볼까요? 자, 첫 바따 배열의 첫 바따로 블록을 상속한 클래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블록을 상속한 클래스를 보면 여기 컨스트럭터에서 직접 이 블록의 색깔인 이 색깔을 주고 있죠. 이 슈퍼 키워드는 부모 쪽에 적용하기 때문에 부모에서 컬러를 받기 때문에 슈퍼에도 부모의 컬러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자기 속성 컬러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겟블럭은 여기서는 스로우지만 이제 구상 클래스에서 겟블럭을 하면 나의 로테이트 값이 얘는 방향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2로 나눴을 때 0이면 0이고 2일 때 0이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생겼죠? 컬럼이 하나씩 있는 로우가 4개짜리 배열로 보이세요? 얘죠. 얘. 또 얘는 로우가 하나만 있는 컬럼이 4개짜리인 배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스위칭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얘는 로테이트가 돌아도 이렇게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겟블럭을 했을 때. 단지 이렇게 했더니 문제점은 겟블럭을 호출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 있는 게 문제겠죠. 그렇다 쳐. 예. 요거 만들어 볼까요? 좀 더 빡센 거. 빡세봤자지. 만들면 되니까. 별거 아니죠? 이제는 근데 방향에 따라서 블록 모양이 틀리니까 스위치로 바꿨어요. 0, 1, 2, 3, 4에 따라서 2차원 배열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추상화를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여기서. 이 정도면 충분히 추상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충분히 추상화된 걸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일단 부모 쪽에 로테이션 값이 3이 있는데 부모 쪽의 로테이션 값을 자식이 아는 건 맞아? 위층에서 로테이션을 관리하는데 자식이 부모의 속성을 갖는 건 뭘 깨먹고 있는 거다? 은닉을 깨먹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 은닉과 캡슐랑 똑같이 성립해요. 부모 자식 간이라고 여러분도 부모님의 재산을 다 알고 계신가요? 아니잖아. 그렇죠?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의 사생활을 부모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이 은닉과 캡슐라가 성립합니다. 예. 안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테이트라는 속성은 누구의 속성이냐면 부모의 속성이잖아요. 제 속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색깔도 제 속성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외부에서 인자를 받아오긴 했지만 부모한테 보내고 이젠 더 이상 제 게 아니에요. 부모만 알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컬러하고 로테이션은 원래 제 게 아닌데 제가 지금 뭐 한 거죠? 부모님의 연금보험이 얼마인지 찾아낸 거죠. 그렇죠? 부모님 생명보험이 얼마인지 이거 찾아낸 거잖아요. 죽이려고.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잘못했다. 뭘 깨먹었다? 캡슐을 깨먹었다. 게다가
부모는 자식을 몰라줍니다. 부모는 자식을 몰라주고 있다는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니 자식이 언제나 배열을 4개씩 가질 거라고 3을 준 거잖아요. 얘는 사실 2개밖에 안 가졌는데 얘는 4개가 필요했지만, 그쵸? 제가 변태처럼 돌 때마다 다르게 바뀌는 게 2바퀴마다 다르게 바뀌는 애를 만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쵸? 이게 뭐냐면 니네들은 다 3개잖아 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모 사정에 자식이 맞추고 있는 거죠. 부모님이 나는 뭐라고 그래,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게 한 거잖아. 그쵸? 이러면 안 돼요. 그쵸? 부모는 자식을 알아줘야 되고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까고 다니면 안 된다. 이 총체적인 난국인 거죠. 이 2개의 코드는 모든 걸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은닉도 깨고 추상화도 깨고 부모도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고, 부모가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자식이 부모의 뒷조사를 하고,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인 거죠, 한마디로. 예. 이 콩가루 집안을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어서 코드를 깨먹는 거예요. 예. 이게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보시고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보시지 말고요, 개발자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이 코드를 짤 때는요, 이 코드의 각각 역할을 의인화시키는 편이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들 이제 인문개발자 시절에는 각각의 객체나 함수나 역할을 의인화시켜야지 좀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제가 가족으로 설명한 게 훨씬 낫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역할이 왜 깨지는지를 코드로 보고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는 그냥 코드로 보고 인식하는 게 더 쉬운데, 이거 부모 프로퍼티인데 얘가 왜 건들지? 부모 프로퍼티에 대해서 그냥 값을 쓰는 것도 아니고 왜 연산을 했지? 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지금은 많은 경우 책임 역할을 계속 대입해보고 한국말로 번역해보고 의인화해보고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식할 때. 그렇죠? 이걸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또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기 계속해서 배열들을 만들어내가고 있는 역할도 있습니다. 내가 몇 개의 배열을 가져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배열을 매번 생성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어요. 얘는 지금 겟블럭을 호출할 때마다 매번 배열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 이 데이터는 매번 만드는 데이터가 아니라 정적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스턴스한테 매번 물어봐도 똑같은 정적 데이터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컨텍스트 데이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컨텍스트 데이터가 돼야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스태틱 데이터가 돼야 되지만 지금은 스태틱 데이터 안 가르쳐질 거니까 컨텍스트 데이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메소드에 있는 지역 변수 데이터가 되는 걸로는 곤란하다. 컨텍스트 데이터가 돼야지. 그래서 과거의 코드가 이건데 이걸 개선해 봅시다. 첫 번째로 두 번째고, 여기 슈퍼에 보낼 때 제가 아까는 색깔만 보냈는데 지금은 컨텍스트에 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블록 세트를 인자로 보내고 있죠. 인자로. 그렇죠? 겟블럭에 보내지 않고 인자로 보내버려요. 슈퍼 쪽에다가. 슈퍼는 그러면 칼날 받는 거 외에도 자식이 몇 개 보냈냐에 따라서 블럭스를 받고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여기다 저장할 겁니다. 저장하는데 자식의 마음을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 난 2개만 보낼 거야, 난 8개 보낼 거야, 난 4개만 보낼 거야. 어떻게 알아준다? 이렇게 알아주고 있죠. 나의 카운트라는 속성은 나의 블록스의 랭스로 지정할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판단할 때는 0부터 시작하니까 하나 빼면 되니까 하나 빼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런타임에 결정되고 있는 거죠. 자식의 사정에 따라서 카운트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컨텍스트 수준에서 보관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겟블럭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고 겟블럭이 일반화되죠. 디스의 블록스에 있는 디스의 로테이션 보내면 되니까. 이렇게 보내면 돼요. 이 로테이션 값은 만약에 2개 보내는데 3이 들어오거나 2가 들어오면 어떡해? 그럴 일은 안 생겨. 왜? 0으로 초기화된 이후부터 레프트, 라이트를 때리면 더 이상 3이 아니라 카운트 값에 기반해서 움직이거든. 자식의 최대수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까지 제법 중복이 없어라고 보이셨겠지만 중복이 진짜 없는 자식은 얘인 거죠. 아무것도 없어 수준인 거죠. 카테고라이즈를 한 거예요. 모든 블록들은 이 수준으로 공통점이 있어라고. 그래서 어설픈 카테고라이즈를 하면 이 정도만 카테고라이즈를 하게 되고 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 거면 더욱 공통점은 없을까? 얘와 얘는 더 공통점이 진짜로 없는 걸까? 이렇게 더 따져보면 여기까지 공통점이 있어서 다른 점은 요만큼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다른 점의 최종판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도메인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블록 간의 진짜 차이는 뭘까요?
색깔과 모양이네. 끝. 나머지는 회전한다는 점, 이동한다는 점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블록 간의 차이, 본질적인 차이는 도메인 수준에서 파악해보면 색깔과 모양밖에 없네. 색깔과 모양밖에 없네. 이래야지 완성된 거야. 도메인으로 대입했을 때도 카테고라이즈가 완전히 돼야지만 완성된 거야. 코드가. 거기에 일치해야지만. 블록이 정말 블록마다 겟블록이라는 행위가 틀릴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야. 아직까지 덜 추상화됐다는 걸 검증할 수가 있어요. 블록들은 다 똑같은데 그저 색깔하고 모양만 틀려. 여기까지 추상화돼야지만 제대로 카테고라이즈 추상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드로 검증이 가능하다. 도메인을 대입해보면. 코드에다 휘말리는 게 아니라 도메인이 이겨야 돼요. 원래 만들고자 했던 목표가 이겨야지 목표에 코드가 맞는 거지 코드에 목표를 맞추는 게 아니죠. 그래서 코드가 나온 걸 보고 마지막에 다시 도메인으로 점검해보면 점검이 돼요. 그렇구나. 블록 만들 때 블록의 모양하고 색깔만 틀리지 나머지 하는 짓은 다 똑같겠지. 얘도 회전시키는 거고 뭐 이런 건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블록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블록 만들었으니까 그림을 그려야 될 거예요. 예, 뭐 대충 주인공들은 다 만들었잖아요. 패널들은 나중에 만들면 되니까. 게임 본체도 나중에 만들면 되고 이거 알고리즘 짜면 되니까. 이 중요한 데이터들은 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렌더러를 그릴 건데 렌더러는 왜 게임 본체를 모르고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림 그릴 때는 데이터만 알면 되는 거지 얘네 동네 전체가 다 관심이 없어요. 렌더러는. 이 의존성을 보면 얘는 아예 이 동네를 모르잖아요. 이 동네를 모르니까 이 동네랑 상관없이 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얘만 알면 되니까. 그렇죠? 자, 렌더러를 만들어 보면 렌더러에서 그림을 그리려면 그림만 집중하자는 거야. 일단 컬럼하고 로우가 있어야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몇 칸짜리인지는 바둑판이 몇 칸짜리인지는 알아야지 그림을 그릴 거야. 뭘로 그림을 그리든 캔버스로 그리든 돔으로 그리든 SVG로 그리든 어쨌든 몇 바이 몇 짜리인지는 알아야지 그림을 그릴 거라는 거야. 그게 모든 렌더러 가문의 숙명인 거죠. 컬럼하고 로우는 알아야 돼 일단. 이거 모르고는 안 돼. 그러면 컬럼 로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나타내는 블럭이라는 2차원 배열 구조체를 가질 거란 말이죠. 어떤 렌더러를 가져도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2차원 블록 구조는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물론 안 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블록스라는 배열을 미리 잡아두고 그 다음에 로우를 쫙 돌면서 블록에 푸시를 해줬어요. 이 기능이 필요하냐? 미리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놓는 건데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좀 더 진행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부모가 오지랖인지 아닌지도 판단해 보도록 하죠. 클리어하면 아니 그림을 뭘로 그렸냐에 따라서 이 화면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부모가 클리어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자식들이 알아서 클리어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부모가 해줄 수 없어요. 이게 SVG를 클리어하는 방법과 캔버스를 클리어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부모는 클리어할 수 있어 라는 대체 가능성의 메소드만 열어줄 뿐인 거지 내적 동질성에 의해서 자식의 메소드가 처리할 거다. 오버라이드로. 오버라이드의 원리가 대체 가능성과 내적 동질성이에요. 왜 자식이 어차피 클리어 메소드를 구현할 건데 부모한테 클리어 메소드를 왜 만들어놨지? 대체 가능성 때문에. 자식 하나하나를 인식하지 않고 자식을 다 뭘로 보고 싶다? 부모로 보고 싶어. 근데 부모에 무슨 메소드가 있다? 클리어가 있어. 따라서 어떤 자식이 와도 나는 클리어란 메소드로 호출할 수 있긴 해. 근데 호출하면 누구께 호출된다? 내적 동질성에 의해서 자식께 호출돼. 그렇죠? 이 무의미한 코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객체지향에서 언제나 내적 동질성과 또 뭐? 내적 동질성과 대체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바깥쪽에 공통점을 모은 추상화층에서는 최대한 대체됐을 때도 유지할 수 있는 공통점을 모아놓는 거고 그 공통점을 모아놨지만 행위가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마다 달라질 때는 내적 동질성을 이용해서 오버라이드 하는 거고 어떤 렌더러가 와도 우린 클리어와 렌더링을 할 거니까 이 두 개는 어디에다 부모층에다 구현했지만 실제로는 얘가 가질 게 아니니까 자식한테 위임하려고 오버라이드 될 걸 예상하고 있는 거죠. 렌더링은요 실제 데이터를 받아와서 데이터로 렌더링 할 거예요. 그렇죠? 부모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부모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면 이 넘어온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인지만 내가 검증해 줄게. 이 정도? 이거 데이터 인스턴스가 아닌데? 죽여야지. 프로토콜 확인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진짜는 자식한테 위임해야 되니까 이렇게 위임을 했어요. 이 언더 렌더러는요 바깥쪽에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호출하려고 내부에서 호출하고 있는 서비스죠. 자식은 언더 렌더러를 오버라이드해서 만들어내게 되면 부모 거에 있는 언더 렌더러는 그냥 호출하면 스로우가 되지만 이게 자식게 되면 부모 쪽에 렌더링을 호출하고 이거 어려워요. 자 보세요. 자식은요 렌더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부모한테만 있는 메소드예요. 근데 부모 안에서도 디스의 언더 렌더를 호출하면 이때 디스는 누굴 가리켜야 된다? 내적 동질성에 의해서 자식을 가리키게 돼요. 이게 바로 진짜 내적 동질성 코드인 거야. 이걸 보장해줘. 객체지향 언어가. 이 언더 렌더러는 렌더가 부모의 메소드라고 할지라도 부모께 호출되는 게 아니라 실제 자식께 호출돼. 진짜 자기께 호출된단 말이지. 이게 내적 동질성이에요. 이게 성립해야지만 객체지향을 짤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걸 호출하면 자식이 오버라이드한 언더 렌더러가 호출될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메소드는 누구 걸 쓴다? 부모 걸 써. 대체 가능성에 의해서 부모에 있는 렌더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렌더가 호출되면 실제로 부모 렌더가 실행되지만 부모 렌더에서 다시 컨텍스트에 있는 언더 렌더를 호출하면 이건 누구 거다? 원래 뉴 때렸던 그 자식께 나온단 말이죠. 렌더가 자식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다? 자식이 이거를 오버라이드 한 적이 없으니까 부모께 그냥 나오는 거고 얘는 오버라이드 했으면 무조건 자식이 나온단 말이지. 요거 지금 이 코드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바로 내적 동질성 코드란 말이야. 부모 쪽에서 언더 렌더를 만들었어도 자식이 오버라이드 하면 렌더는 부모 걸 쓰지만 그 안에 있는 언더 렌더는 자식 걸 쓰게 된단 말이죠. 내적 동질성에 의해서. 이러한 내적 동일성을 이용한 패턴을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성립을 하려면 무조건 객체지향 언어가 내적 동일성을 보장해 줘야 돼요. 이거 보장 안 해주는 언어에서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오케이. 어렵죠. 어려워도 그나마 제가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이제 숙제 내면 여러분 더 어려울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데이터는요. 배열을 상속한 그냥 배열이죠. 지금 보면 단지 속성으로 로우와 컬럼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로우와 컬럼을 갖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냥.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물론 이 속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마커 클래스라고 불러요. 그냥 배열을 쓰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약속한 진짜 컨테이너가 왔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형을 확인하려고 일부러 이 데이터라는 형을 강제로 만든 거예요. 상속받아서. ES5와 ES6의 가장 큰 차이점은 ES5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속을 통해서 클래스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프로타입으로 만들어지는 객체는 언제나 오브젝트입니다. 프로타입 체인이 됐을 뿐이지 실제 만들어지는 객체는 무조건 오브젝트예요. 근데 ES6에서 클래스를 사용해서 뉴를 만들면 언제나 타고 가서 마지막 부모께 만들어져요. 이걸 홈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홈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홈 오브젝트의 대상은 누구냐면 코어 객체예요. 코어 객체. 코어 객체는 다 홈 오브젝트 대상이에요. 홈 오브젝트 대상이 누구냐면 데이트, 레귤러 익스프레션, 펑션, 오브젝트 이런처럼 코어 객체들은 다 홈 오브젝트 대상이 돼요. 그래서 타고 가서 홈 오브젝트 인스턴스가 돼요. 그럼 얘는 ES6에서는 배열을 상속받았으면 얘를 뉴 때렸을 때 진짜 배열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배열. 랭스가 자동으로 조정되고 푸시 때리면 정말 푸시되고 랭스 조정되는 그 진짜 배열이 된단 말이에요. ES5 때까지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걔네들은 뭘 상속하고 뭘 체이닝을 했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들면 무조건 오브젝트야. 무조건 오브젝트다. 여러분들이 오브젝트가 아닌 유일한 다른 객체를 만들 수 있는데 걔가 누구냐 하면 함수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스텀을 만들 수 있는 객체는 오직 함수와 오브젝트밖에 없단 말이에요. 체인만 바꿔주는 것뿐이지. ES5까지는 그래요. ES6에서는 클래스 구문을 왜 쓰냐? 대체 가능하냐? 대체 불가능해. 클래스 구문 외에는 여러분들이 어레이를 상속한 여러분만의 객체를 만들 수 없어. ES6에서는 디스를 바인딩해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존의 ES5로 생성자 체인을 해보시면 마지막에 만들어진 객체 디스를 체인으로 넘겨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플라이 같은 거 이용해서 구현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러면 얘네들은 마지막에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디스를 위로 올려주고 있는 거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ES6는 이 생성자에서 상속을 받으면 우리가 체이닝을 안 해도 슈퍼로 부를 때 체이닝이 일어나는데 이 체인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부모 쪽에 먼저 만들어져서 부모 쪽에 내려와서 자식에 있는 컨스트럭터의 디스를 바꿔버려.
디스를 대체할 줄 안단 말이에요. 이 기능이 ES6의 핵심적인 기능이야. 그전에는 여러분 디스에다 뭐 할당할 수 있어요? 할당 못하죠. 디스 주어지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디스를 바꾸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ES6는 내부에서 디스를 바꿀 수가 있어. 생성자 체인에서 계속 디스를 바꿔줄 수가 있단 말이야. 위에서 제일 먼저 만들고 아래쪽 갈 때마다 디스를 바꿔줘. 너의 디스는 위에서 맞는 거, 너의 디스는 또 위에서 맞는 거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인딩 디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으로 얘는 그게 성립하게 돼서 얘는 어레이 객체를 베이스로 하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ES5 때까지는 그게 안 돼. ES6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진짜 배열인데 데이터 클래스이기도 한 애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디 가서 무식한 인간들이 클래스는 프로타입의 편의 문법이에요. 뭐 이런 거 보시면 그냥 굉장히 무식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꼰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가 아는 게 ES5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스펙 문서에 보면 홈오브젝트 이하 뉴 타겟이라는 시스템이 또 있어요. 그 전부 다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란 말이야. 기존 언어로 표현이 안 되고 흉내낼 수도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다 알기가 싫어서. 자, 그래서 얘는 우리는 데이터라는 형태로 약속을 정했잖아요. 프로토콜 정했잖아. 그래서 일부러 데이터형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커 클래스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컬럼 로우라는 속성을 갖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렌더러는 이제 데이터가 이 마커 클래스의 소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밑에서 진짜 일은 언더 렌더한테 보내주는 거죠. 언더 렌더는 더 이상 이게 진짜 데이터인지 아닌지 검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부모 쪽 서비스에서 처리해줬으니까. 템플릿 메소드를 쓰는 이유는 부모 쪽에 있는 메소드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할 일을 후킹하고 있는 자식 클래스한테 위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디자인 패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체 가능성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코드예요. 대체 가능성. 그러면 테이블 렌더러를 짜볼 건데요. 테이블 렌더러 짜기 전에 테이블은 돔이잖아요. 돔 처리하기 귀찮으니까 유틸리티 두 개만 정의하고 갑시다. EL이라는 유틸리티는 태그 이름을 받아서 크리에이트 엘리멘트 해주는 애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엘리먼트 만들 때는 그냥 EL이라는 함수에다 태그 이름 넣어가지고 만들 거예요. 두 번째, 백이라는 함수는 딱 보면 이게 표로 그렸으면 표에 TD의 백그라운드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림 그리려면. 그렇죠? 제가 지금 테이블 렌더러 만들 거잖아요. 그럼 이 게임 화면을 그냥 표라고 보세요. 표. 그럼 이 TD의 색깔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림 그릴 때. 블록이 여기다가 한 칸 내려오려면 어떻게 한다? 블록이 한 칸 내려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TD 백그라운드 색깔만 바꿔주면 돼. 그렇죠? 얘는 그림만 그린다니까. 진짜 블록이 거기 있는지 뭔지 관심도 없어. 현재 상태를 표현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거는 각각 TD에 들어갈 백그라운드 색깔만 제가 알면 되는 거잖아요. 한 칸 내려왔으면 색깔을 다시 칠한 2차원 배열을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TD 백그라운드 바꾸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특정 스타일 객체, 스테어 디클레이션이라는 객체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V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요거 두 개 함수 정의했어요. 요 두 개 유틸리티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듭시다. 자, 테이블 렌더러니까 렌더러 상속 받았겠죠? 렌더러 상속 받고 컨스트럭터에서 어떤 테이블에 그릴 건지 테이블 엘리먼트를 베이스 객체로 받고요. 테이블 객체 얘가 만들진 않고 테이블 객체 외부에서 공급받을 거예요. 왜 공급받죠? 테이블에 대한 스타일도 정의하고 여러분도 예쁘게 꾸며놓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대한 관심은 없기 때문에 얘는 테이블에다가 그림만 잘 그려주는 게 목적이지 테이블을 꾸미거나 테이블을 뭐 만들어주거나 보도를 처리하거나 이런 거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을 그냥 받아. 바깥쪽에서 테이블 엘리먼트를 받아. 근데 테이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테이블 그냥 받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건 뭐냐면 화면을 클리어했을 때 까만색으로 클리어할 건지 회색으로 클리어할 건지 뭐 이런 클리어 컬러 받고 컬럼 로우 받고 이렇게 해서 테이블 렌더러를 초기화합니다. 그러면 슈퍼 쪽에서 슈퍼 기억나시죠? 이거 렌더러 컬럼 로우 블럭 만들어주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컬럼 로우를 보내줬고 그 다음에 디스의 백 뭐야? 아니 디스의 백은 자기만의 속성이죠. 어떤 색깔로 이 클리어할지 색깔 잡아주고 그 다음에 로우를 돌면서
이거 로우 마이너스 하면 로우 수만큼 파일 돌 거예요. 어차피 인덱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수만큼만 돌면 되거든요. 뭐 하는지 볼까요? 베이스가 표라고 했는데 이 표에다가 tr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주고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서 제가 로우만큼 tr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주고 있는 코드죠. 근데 이 append를 child라는 도움 함수는요, 방금 집어넣은 자식이 리턴 값으로 나와요. 리턴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tr이라는 걸 잡아주면 여기 append한 요 tr이 저 tr 변수에 잡힐 거예요. 그리고 여기 current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빈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빈 배열 만들고 블록에다 푸시를 직접 current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 코드는 사족이다. 필요 없다. 어차피 자식 렌더러에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요 코드는 없어지고 얘가 직접 빈 블록 배열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있죠. 요 배열을. 위 배열에다 뭐 넣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이제 저희가 tr 만들었으니까 td 집어넣어야 돼. td. 그쵸? td는 컬럼만큼 돌면서 td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td 집어넣는 것부터 보면 tr에 td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있죠. 컬럼 수만큼. 근데 요거 전체가 뭐다? td 엘리먼트라고 그랬어요. 네? td 엘리먼트의 스타일을 제가 지금 배열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스타일만 관심이 있으니까 색깔 바꾸려면 괜히 td 엘리먼트 찾아가지고 스타일 객체 찾아가지고 백그라운드 하기 귀찮단 말이지. 스타일 객체만 그냥 뺀 거예요. 여기서 얘를 요 배열에다가 줄간 배열에다 집어넣고 컬럼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저기 블록스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나중에 소유하게 되는 2차원 배열은 각각 td의 스타일 객체들만 갖고 있는 2차원 배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안 그러면 어떻게 스피드가 맨날 조회해. 엘리멘트에 뭐 맨날 그렇게 하려고 tr에 몇 번째 td의 스타일 객체 뭐 이렇게 하려고 귀찮잖아. 처음부터 스타일 잡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제가 코드 짤 때 고민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장난감 코드를 짤까 쓸만한 코드를 짤까. 그냥 이렇게 짜요. 실무에서 귀찮게 성능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일 잡아놓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네, 스타일 잡습니다. 코드도 막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지역 변수 막 한가득 써가지고 A는 뭔데 B는 뭐라서 A랑 뭐랑 B 이렇게 안 써요. 귀찮아. 그냥 쓰면 돼. 게다가 여러분들 변수를 사용하실 때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그 변수 값이 한 번밖에 안 사용하는데 변수를 잡는 건 사실은 중복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td 값은 child가 되기도 하고 스타일 값을 줘야지고 변수를 잡는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처리되잖아. 이러면 중간에 변수를 안 잡았기 때문에 이 td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중간에 잘못될 방법도 없고 코드를 잘못 건드릴 방법도 없어. 이게 사실 더 좋은 코드인 거죠. 한 번씩밖에 안 나오니까 변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중복 방지에서 보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애들은 연산으로 끝내야 되지 변수를 잡으면 안 돼. 변수를 잡으면 그 변수를 변형해서 중간 코드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스타일, 푸시. 그리고 나서 클리어 하겠습니다. 클리어 어떻게 하죠? 블록 전체를 로우로 돌면서 각각의 행을 이 커런트도 배열이었죠 아까? 배열을 돌면서 다시 배열에서 뭐 하면 되죠? 그 안에 있는 스타일 객체를 백그라운드 보이시죠? 스타일 객체하고 자기의 클리어 색깔 보내면 백그라운드 색깔 쫙 이걸 통일해 주겠죠? 2차원 포 쓰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짜온 포 실패하잖아. 그쵸? 포 쓰지 마. 이 코드는 묘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제어문을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하는 거야. 왜? 얘는 언어 스펙의 일부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포문도 언어 스펙이죠. 어레이에 있는 저 포 위치도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공식 언어 스펙이죠. 코어 객체에 해당되어 있는. 그럼 언어 디자이너들이 포문도 주고 포 위치도 주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볼까요? 무조건 포 위치를 쓰시는 거야. 왜? 추상화되어 있는 행위를 포 위치를 해결할 수 있는 포 위치를 쓰라고 포 위치를 준 거란 말이지. 더 저급한 행위로 내려갈 때만 포를 써야 되는 거죠. 왜? 언어 스펙이 있으니까. 언어 스펙이 있으니까. 얘가 그냥 포문 돌리는 것보다 느리지 않나요? 여러분들 걱정할 거 아니라고 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걱정하려고 한참 멀었어요.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본 전력은 뭐다? 언어 스펙에서 가장 나의 목적에 맞는 최추상화층을 쓰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죠? 언어에서 그거를 이거 누가 돌릴 것 같아요? 포문.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짠 포문이 이거보다 빠를 거라 생각하는 큰 착각이에요. 왜? 얘는 누가 돌린다? 궁극적으로 V8 C++ 코드가 돌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안 돌려도 언젠간 그렇게 돼. 인라인 C 코드가 이거 루프 돌릴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무조건 빨라 얘가.
여러분들 스크립트를 아무리 예쁘게 짜봤자 얘는 C가 돌릴 것 때문에 얘가 더 빠를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아직 속도가 비슷하면 구글 팀이 얘를 C로 바꾸지 않았나 보지. 그 정도인 거예요. 언젠가 바뀌겠지. 무조건 스크립트 언어의 밑에 있는 층에서 쓰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얘는 포문을 일일이 스크립트 엔진이 돌리지 않고 이만큼은 C 엔진이 그냥 한 번에 인라인 돌릴 거란 말이죠. 얘가 무조건 빠른 거예요. 실제로도. 지금 잠깐 느릴 수는 있겠지. 브라우저 구현이 고도화되면 얘가 무조건 빨라지는 거예요. 스크립트 엔진의 숙명이에요. 스크립트 엔진을 아무리 최적화해도 인라인 C가 훨씬 더 빠르겠죠. C가 돌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추상화되어 있는 메소드를 못 쓰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로우 레벨 API인 4로 내려가지만 그 목적과 부합하는 게 있으면 걔를 쓰는 거예요. 그냥 걔를 쓴다. 여러분들 이 에로 함수를 왜 만들었냐? 에로 함수의 특징이 뭐죠? 컨텍스트도 안 가져, 아규먼트도 안 가져. 그렇죠? 여러 가지 경량화되어 있는 함수란 말이야. 왜 경량 함수를 만들었겠어요? 이 컨테이너 형태의 루프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함수들이 기존에 쓸데없이 무거운 클래스까지 다 되고 프로타입 체인까지 다 만들어지는 그 함수가 필요 없고 경량화된 함수로 너희들이 이거 쓰라는 거야. 이러면 C가 이거 엄청 빨리 돌려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단 루프 되게 편하게 돌고 있죠. 코드의 가독도 훨씬 낮죠. 한 줄마다 커런트가 도는데 커런트 다시 돌렸더니 각각의 스타일이 튀어나와서 난 백 함수한테 넘길 거야. 이렇게. 이거 함수 지향형하고는 좀 틀려요. 함수에서 고차 함수를 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고차 함수고 함수형이고 나발이고 그냥 API가 제공해 주면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포문 짜지 마세요. 포문 짜면 반드시 버그다. 여러분이 짜면 100% 버그예요. 한 번은 성공하겠지. 수정사항 들어오면 무조건 버그야. 그렇죠? 얘는 배열 구조가 바뀌어도 뭐가 돼도 이 루프가 실패한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언더 렌더 만들어주면 되죠. 자식은 렌더를 구현하지 않고 언더 렌더만 구현하면 되니까. 그렇죠? 언더 렌더를 구현해 보면 얘도 2단 루프를 도는데 이번에는 인덱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데이터가 2차원 배열인데 저 V가 데이터죠. 데이터에서 값을 추출해야 되니까 로우하고 컬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우는 언제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for each 돌 때 두 번째 인자로 이 인덱스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각각의 두 번째 인덱스를 돌 때 그 인덱스가 컬럼 값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받아온 데이터의 2차원 배열의 로우와 컬럼을 조회해서 여기 색깔을 얻어가지고 백그라운드 그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테이블 렌더로 끝인 거죠.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어. 나한테는 색깔로 분류되어 있는 2차원 배열만 다오 이거죠.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렌더러는. 그럼 여러분들은 셋 타임을 걸어서 언제마다 계속 블록이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렌더러의 데이터를 계속 쏴주면 렌더러는 초마다 이걸 갱신해 줄 거예요. 굉장히 빨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델이 들어오면 모델대로 그림을 그려. 그렇죠. 모델 렌더라고 부릅니다. 모델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모델 렌더에 상응하는 개념은 뭐냐면 적층형 렌더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린 경우가 많냐면 클릭하면 얘가 바뀌었는데 거기서 뭐 클릭하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건 재현이 안 돼요. 유저가 인터랙션을 그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클릭하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뭘 바꾸고 다 갈아엎고 다시 그렸어. 또 클릭하고 나면 내부의 데이터 받고 다 갈아엎고 다시 그렸어. 이렇게 하면 내부 데이터대로만 지금 이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이브하고 복원하면 똑같이 복원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저측형으로 그림을 그리면 복원이나 세이브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데이터와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뷰에 적층되어 있는 상태에 의존해서 그림이 보이게 돼요. 근데 얘를 보면 아예 상태를 쌩까고서 무조건 렌더하면 이 데이터대로 다시 그리는 거죠. 기존 상태가 어땠는지 관심 없어. 모델이 뭐가 오냐에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그림을 다시 그리기 때문에 언제나 모델하고 일치하는 그림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적층형의 이 매력에 빠지는 이유는 뭐죠? 아, 부하가 적게 걸릴 것 같아. 지금 상태에서 얘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델을 갖다 부어서 뷰를 갱신해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기계가 한다라면 옛날의 그림과 지금 모델하고 안 맞는 부분은 뭐지 찾아가지고 걔만 바꿔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기계가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언제나 뷰를 구현할 때 모델 렌더를 지향하셔야지 적층형 뷰를 구현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테이블 렌더하고 캔버스 렌더로 적층형이 아니라 모델 렌더를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캔버스까지 하고 갈까요? 캔버스로는 이걸 어떻게 그려? 순식간에 그려볼까요?
자, 똑같죠? 베이스에 뭐가 들어온다? 캔버스 엘리먼트가 들어올 테고 백그라운드 컬러 들어오고 컬럼하고 로우 와서 슈퍼에 보냈고 이번에는 캔버스니까 나의 프로퍼티를 좀 더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에다 어떤 프로퍼티를 잡을 거냐면 일단 위스하이트를 잡습니다. 위스하이트는 캔버스의 스타일에 있는 위스하고 하이트 값을 파스 인스톨에서 px 날려버리고 걔를 이 캔버스 엘리먼트의 위스하이트로 잡아줬죠. 그렇죠? 잡아주고 그 값을 다시 위스하이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의 크기를 내가 잡았다. 위스하이트라는 속성으로. 두 번째로 한 칸은 얼마야? 한 칸. 한 칸은 얼마냐면 위스에서 컬럼 나누고, 그렇죠? 하이트에서 로우 나누면 이 한 칸 사각형의 크기를 얻을 수 있겠죠. 그거 얻은 거예요. 네. 그걸 셀 사이즈의 2차원 배열의 원소 두 개를 얻은 거예요. 위스하고 하이트를. 두 번째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베이스에 있는 컨텍스트 2D를 얻어와서 컨텍스트 객체를 얻어온 거죠. 이렇게 미리 잡았습니다. 클리어 생략할게요. 자, 언더렌더 보시면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첫 번째로 해체를 합시다. 디스에서 해체 보면 CTX는 여기 있으니까 바로 해체해서 나올 테고 셀 사이즈를 한 번 더 해체해서 W하고 H로 셀 사이즈 WH 해체해서 받았죠. 다음 화면 싹 지웠죠. 그렇죠. 윗사이트로 지우면 되죠. 이렇게 윗사이트로 싹 지우고 여기 줄마다 가면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또 컬럼마다 가면서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면 이제 i가 y 값이 되고 j가 x 값이 될 거예요. 그럼 그림 어떻게 그리죠? 그때의 데이터에 있는 색깔을 얻어와서 얼마만큼 x, y만큼 이동해서 x, y의 크기로 그리면 되는 거죠. 데이터 와서 캔버스로 그려지네요. 그렇죠? 별것도 아니네. 이거를 초당 60프레임으로 하면 60프레임 빨리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고, 그렇죠? 1초마다 한 번씩 그리면 1초마다 한 번씩 바뀔 테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코드를 일부러 같이 보여드린 건데 테이블 렌더러는 돔과 테이블의 사정을 알고 있고 스타일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지만 캔버스는 캔버스의 사정을 알고 있고 컨텍스트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 모든 게 다 굉장히 관심 없다. 뭐에? 게임과 게임이 갖고 있는 객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뭐에만 관심이 있다? 넘어오는 데이터가 2차원 배열로 그 안에 색상이 들어있다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얘네들의 공통 관심사는 누가 갖고 있다? 렌더러가 갖고 있었죠. 렌더러가. 자, 렌더러가 갖고 있고 얘네들은 지네들이 수행해야 되는 일만 한 거죠. 아까랑 똑같이 뭘 구현한 거죠? 카테고라이즈 추상화를 구현한 거죠. 그렇죠? 메소드를 재확인하고 하는 일을 다시 보고서도 여전히 도메인이 성립하나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얘는 정말 캔버스로서 그려야 될 내용만 갖고 있나? 나머지는 다 얘가 갖고 있나? 얘는 정말 테이블이 가져야 되는 테이블의 특성만 갖고 있나? 다 얘가 갖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데 렌더러 동네도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저희는. 심지어 게임 에이지를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2차원 배열의 색깔만 잘 넣어서 보여주면 그림은 이미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어요. 백. 더 백. 더. 거기. 여기. 아니, 여기.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객체 지향의 설계에서 가장 큰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마틴 파울러라는 아저씨가 엔터프라이즈 디자인 패턴이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도메인 패턴하고 트랜잭션 스크립트라는 패턴이 있어요. 트랜잭션 스크립트 패턴하고 도메인 패턴이라는 거의 차이점인데 이 디자인 패턴이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가 도메인 패턴을 지향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뭔지를 이제 배울 건데 자, 여기서 보면요. 이질적인 애가 하나 있어요. 이 전체에서 이질적인 애는 누굴까요? 저희는 여기를 이질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얘네들만 뭘 알고 있죠? 브라우저 네이티브 객체를 알고 있어요. 돔이라든지 캔버스라든지 웹GL이라든지 SVG라든지 얘네들만 뭘 알고 있다? 시스템 객체를 알고 있고 브라우저 객체를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걸 포괄하는 용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네이티브 객체를 알고 있어요. 따라서 Node.js에서 테트리스를 그린다 하면 계속 텍스트가 바뀌게 콘솔에 출력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미친 척하고 1초에 한 번씩 콘솔 바뀌어주면 되잖아. 여기만 바꾸면 될 거 아니야. 플랫폼이 Node.js로 바뀌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브라우저 버전에 따라서 어떤 애는 웹GL 쓰고 어떤 애는 플래시를 쓰고 어떤 애는 테이블을 쓰고 있겠죠. 이러한 플랫폼
혹은 환경, 나아가서 네이티브 시스템을 알고 있는 애는 얘도 아니고 얘가 랩핑하고 있는 밑에 자식들만이 알고 있죠. 여기가 바로 네이티브 공간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거대한 패턴은 더 크게 더 거대하게 보면 나머지 전체와 네이티브 객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패턴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네이티브 객체를 컨테이너 등의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완전히 나머지 객체들과 분리하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돔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전부 다 재활용할 수 있게 됐죠. 어떤 네이티브 시스템이 와도 이만큼 전체를 다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네이티브 객체에 상반되는 나머지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 도메인 객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도메인 객체와 네이티브 객체를 나눠서 네이티브 격리라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게 도메인 패턴의 핵심이에요. 왜? 도메인 객체는 전부 다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네이티브 객체에도 저랑 이거 짜보니까 이거 전체 다 재활용할 수 있죠. 어떤 렌더링 시스템이 다 재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재활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져요. 특히 이걸 왜 도메인이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다 뭐가 있다? 도메인에 관련된 게임 알고리즘, 점수 알고리즘, 스테이지 스피드 알고리즘 등등 정책을 정하는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언제 블록이 지워져, 언제 죽은 거야, 언제 스테이지가 올라갈 거야, 이거 다 로직적인 거잖아요. 다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응용한 상태에서 네이티브 측만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성립시키려면 네이티브를 다 몰아가지고 도메인 객체와 분리해야 돼. 이제 보니 패널은 그래픽을 표현하는 건데 얘는 이 밑으로 뭐가 생길 거다? 네이티브 레이어가 생길 거다. 이 위로는 패널 이후는 다 도메인 객체겠지. 그래서 여기에도 또 이런 애가 맡고 있는 거죠. 네이티브하고 도메인 객체를 분리하려고 이 패널이라는 애가 맡고 있는 거야.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봤더니 패널과 렌더러라는 수문장이 도메인과 네이티브를 맡고 서 있고 얘네들하고 대화할 땐 여긴 빠져있지만 어떻게 대화한다? 그냥은 얘는 네이티브 사정을 알고 있는 애고 얘는 도메인 사정을 알고 있는 애잖아요. 둘이 변화율이 너무 틀린 거야. 브라우저가 업데이트되면 여기만 건드리겠죠. 그렇죠? 어떤 브라우저 미시척하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원이 안 돼. 그럼 여기만 고치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변화율이 너무 달라. 여기는 게임 로직이 바뀌는 건데 여기는 플랫폼이 바뀌는 수준이야. 노드.js에서 이번에 콘솔 지원 안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컨테이너, 프로토콜로 분리한다.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야. 보통 프로토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변화율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지만 더 큰 부분은 네이티브와 도메인 객체 사이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프로토콜이 들어간다. 여기도 들어갈 가능성이 다분하죠. 다분합니다. 여기도 프로토콜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한 거죠. 왜? 여기는 네이티브 객체. 누가 봐도 네이티브 객체잖아. 이거 패널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이티브 객체일 거 아니야. 얘는 네이티브가 안 들어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패널, 이 카테고리 클래스겠지만 여기 렌더러에 아무런 도메인 지식만 있고 여기에는 아무 네이티브 지식이 없었잖아요. 렌더러 객체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없겠지만 이 밑에는 막 네이티브의 밭이란 말이에요.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뭐죠? 돔 스타트 혹은 SVG 스타트, 웹GL 스타트 뭐 이런 그지 같은 애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럴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네이티브 세트하고 여기는 네이티브 세트하고 균형이 맞아야 될 수도 있고 안 맞아야 될 수도 있지만 둘이 같이 맞춰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애가 중간에 얘네들의 세트를 같이 공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번 3회차 말고 4회차에서 배우게 되는 디자인 패턴에서 추상 팩토리 메소드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걸로 이제 해결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들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방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도메인 월드의 땅덩어리를 넓히고 싶은 거예요. 왜? 재활용이 많이 되니까. 네이티브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 거야. 얘네들은 진짜 네이티브에서 해야 될 일만 줄여놓고 싶어. 정말로 그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렌더러보다 훨씬 더 짧게 테이블 렌더러나 캔버스 렌더러가 요 한 판에 나올 수 있을 정도 코드가 짧은 이유가 도메인 레이어를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네이티브 할 일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대한 줄이는 거가 관심 있는 거야. 걔네들은 어쨌든 최대한 일을 줄이고 도메인 객체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재활용되는 부분이 크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여러분들 스위프트 책 같은 거 언어론 책 사면 아름다운 스위프트의 변수들만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막 구조체 만들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네이티브 세계에선 iOS에 들어온 것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버전별로 막 UI 다 들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쵸? 이 동네 안 다루려고 그런단 말이야, 책들이.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면 언제나 들어온 네이티브와 아름다운 추상 형태의 도메인 객체가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아름답다. 이거 볼 때 예쁘잖아. 자바스크립트 배열, 변수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이티브 객체들 아니니까. 그러면 네이티브 객체를 어떻게든 역할을 축소하고 제한되어 있는 프로토콜만 소화한 식으로 자꾸 내려놓고 여기에선 다 제거해야지만 얘네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 이게 더 큰 빅피처 상에서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이번 4회차가 제일 빡세게 5분 안 주겠네. 자, 다음 시간에는 당연히 이 동네를 더 만들어 볼 거예요. 과제는 제가 그룹에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